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어머니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자식을 품에 안고 살아남은 어머니들, 가난 속에서도 자식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버텨온 어머니들, 그리고 그 모든 희생 끝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들을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그 눈빛 안에 담긴 것이 원망인지 체념인지 아직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하기에 저는 너무 오래 살았습니다. 105년을 살고 나면 진실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어머니들이 평생 외면해온 하나의 역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식을 가장 사랑한 어머니가 때로는 가장 먼저 혼자가 됩니다. 이 말이 잔인하게 들린다면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는 자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은혜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전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많이 줄수록 자식 곁에 오래 머물 수 있다고, 내가 희생할수록, 내가 의지할수록 자식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 믿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수십 년간 어머니를 버티게 해준 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의 삶을 통해 이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숨막히게 하는 것으로부터 본능적으로 멀어진다는 것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사랑은 공기와 같아야 합니다.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지만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랑은 공기가 아니라 물처럼 가슴까지 차오릅니다. 처음에는 촉촉하게 느껴지지만 결국 숨을 막습니다. 자식들은 그 물에서 헤어나오기 위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한 친구의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들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었고 아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집에서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나쁜 아들이었냐고요? 아닙니다. 그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다만 어머니 집에 다녀오면 며칠간 마음이 무거웠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인이 된 느낌이 든다고, 그 무게를 피하려 했을 뿐이라고. 죄책감은 사랑을 낳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회피를 낳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이 어머니라면, 혹은 어머니를 곁에 둔 분이라면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자식이 있다면 그 아이는 의무감으로 온 것입니까? 아니면 보고 싶어서 온 것입니까? 그 차이가 전부입니다. 그 차이 안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자식이 의무가 아닌 그리움으로 어머니를 찾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더 많이 희생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더 많이 연락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머니 자신이 먼저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90살이 넘었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곁으로 가고 자신을 무겁게 만드는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것은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 아무리 단단한 혈연도 이 본성을 완전히 이기지는 못합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을 감정의 보호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밤새 잠을 못 잔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면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명절에 오지 않으면 서운함을 며칠째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저는 압니다. 자식은 점차 어머니의 감정 상태를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화 한 통을 안 하면 어머니가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더 이상 보고 싶어서 하는 전화가 아닙니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전화입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성질이 바뀝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그에게는 늘 어딘가 무거운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먼저 긴장된다고, 통화가 끝나고 나면 왜인지 피곤하다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고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랑이 의무가 되어버렸을 때 인간은 그것을 의무처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의무는 언젠가 반드시 필요로 변한다고. 감정적 의존이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관계를 서서히 의무의 구조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입니다. 네가 전화해줘야 엄마가 잠을 잔다. 네가 와줘야 엄마가 밥을 먹는다. 이런 말들은 자식의 마음속에 조용히 쌓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의 망이 됩니다. 자식은 어머니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로부터 잠시 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멀어지는 발걸음을 사랑이 식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더 자주 전화하고 더 많이 서운함을 표현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제가 100년의 시간을 통해 본 진실이 있습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진심으로 자주 찾는 경우 그 어머니는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돌아갔을 때 자식이 죄책감이 아닌 충전된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감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지쳐서 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과 아무 말 없는 공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자식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을 비우게 해주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자신을 채워야 하는 곳으로는 점점 발길이 무거워집니다. 어머니의 집이 자식에게 어떤 공간인지 오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러 오는 곳입니까? 아니면 버텨야 하는 곳입니까? 그 답이 앞으로 그 자식이 얼마나 자주 돌아올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들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돌봐주는 사람 없이 오직 자식만을 위해 살아왔기에 어느 순간 자식이 그 감정의 유일한 출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꿔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 감정의 무게를 혼자 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은 오래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 자식이 그리워하는 어머니는 바로 그런 어머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알아?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머니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지 압니다. 평생을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 그 삶의 무게를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 말이 관계에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희생의 언어는 사랑처럼 들리지만 자식의 귀에는 청구서처럼 닿습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내가 이만큼 해줬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내가 충분히 갚았는가? 나는 지금 빚을 지고 있는가? 그 계산이 시작되면 관계는 따뜻함이 아닌 의무의 구조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의무로 굳어진 관계에서 사람은 자유를 잃습니다. 자유를 잃은 사람은 반드시 그 관계로부터 도망칠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자연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세 아이를 키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으면서도 자식들 밥은 챙겼고 자신의 옷은 해지도록 입으면서도 자식들 교복은 깨끗하게 빨았습니다. 그 희생은 진짜였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자식들이 다 자란 후 그 희생을 언어로 자주 표현했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명절 자리에서도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싶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나올 때마다 자식들의 표정이 굳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보았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점점 무거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자리에는 사람이 오래 앉아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희생은 소리가 없습니다. 봄비가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진짜 사랑은 소리 없이 스며들고 소리 없이 자식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희생을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성격이 바뀝니다.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거래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고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희생을 이야기할 때 그 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입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외로움과 서운함을 다른 방식으로는 표현할 줄 몰라서 나오는 말입니까? 저는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의 언어는
결국 사랑받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다만 그 외침의 방식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 낼 뿐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청구서를 내밀지 마십시오. 대신 자신이 먼저 충만해지십시오. 자신의 하루가 의미 있고 자신의 삶이 온전할 때 자식에게 기대할 것이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서운함도 줄어듭니다. 서운함이 줄어들면 희생의 언어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따뜻함이 남습니다. 자식은 그 따뜻함을 향해 돌아옵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저는 오래 살면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반겨주는 사람, 왔다가 가도 뒤끝 없이 보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의 집 앞에서는 발걸음이 저절로 멈춥니다. 자식이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화려하거나 대단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사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 그냥 거기 있어주는 사람.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희생을 언어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무기를 든 사람 곁에서는 아무도 쉬지 못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진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이 좁아질수록 남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계가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삶을 존중할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계가 텅 비어버린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어머니들에게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간섭이 보호였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이 어른이 된 후에도 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될 때 생깁니다. 어른이 된 자식의 냉장고에 무엇이 있는지 걱정하고 자식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의견을 내고 자식이 내린 결정에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이것은 더 이상 보호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느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는 공간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알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아들 둘을 키운 분이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한 후에도 그분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요리에 대해, 손자의 교육에 대해, 아들의 직장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은 그것이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그것을 감시라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거리를 두었고 그 다음에는 전화를 줄였고 결국에는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주는데 왜 자식들이 멀어지는지를.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관심이 경계를 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관심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식의 삶에 들어가고 싶다면 먼저 초대를 기다려야 합니다. 초대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침입입니다. 그리고 침입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문을 잠급니다. 그런데
간섭의 문제와 함께 저는 오늘 더 깊은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간섭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경우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어머니들은 자신만의 삶이 없는 분들입니다. 친구가 없거나 취미가 없거나 하루를 채울 의미 있는 무언가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자식은 단순한 가족이 아닙니다. 자식이 곧 하루이고, 자식이 곧 의미이고, 자식이 곧 세상 전부가 됩니다. 그 무게를 받아야 하는 자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누군가의 유일한 우주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를 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믿어왔습니다. 자신의 삶이 풍요로운 어머니가 가장 좋은 어머니라고, 친구와 웃고 혼자서도 아침을 즐기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자신만의 작은 기쁨들이 있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는 자식에게 연락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하루는 자식 없이도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런 어머니에게 자식들은 더 자주 돌아옵니다. 부담이 없으니까요. 가면 편하니까요. 갔다 와도 마음이 가벼우니까요. 저는 90살이 지난 후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길가의 나무를 보고 하늘의 색깔을 느끼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풍요로웠습니다. 나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은 남의 세계를 빼앗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시간을 통해 배운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입니다. 자식의 삶에서 한 발 물러서십시오. 그 한 발이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발이 자식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머니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아도 됩니다. 늦어도 됩니다. 오늘 오후 혼자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자식이 유일한 세계인 사람은 결국 그 세계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자식을 그 세계의 일부로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하루가 길어지고 밤이 더 조용해집니다. 저는 그 외로움을 압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 역시 그 깊은 고요 속에 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 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안고 가는 외로움이고 다른 하나는 누군가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외로움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고 삶의 의미를 다시 묻게 하고 조용한 가운데 지혜를 키워줍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외로움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저는 노년에 접어든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가 자주 와야 엄마가 안 외롭지. 너라도 곁에 있어줘야
엄마가 살지. 이 말을 듣는 자식의 마음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더 자주 찾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자주 가도 어머니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이 가 있는 동안만 잠시 외로움이 덮어질 뿐 돌아서는 순간 다시 어머니의 눈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그때 자식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력감은 결국 회피로 이어집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인간은 그 자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 어머니를 알았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는데 두 딸이 모두 멀리 살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교대로 어머니를 찾아왔지만 그 어머니는 딸들이 돌아갈 때마다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 언제 오려고? 너희가 가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 그 말을 들으며 자란 딸들은 점차 어머니 집 방문이 두려워졌습니다. 가는 것도 힘들지만 돌아오는 것이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를 두고 돌아서는 그 순간의 죄책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문 횟수는 줄었고 어머니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외로움은 자식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외로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외로움은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자신의 내면과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대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이었는지, 아침 밥상에 어떤 냄새가 났는지, 지나가는 아이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작은 것들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을 달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해도 기쁘고 전화를 안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미 저만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스스로 안고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오래 머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올 수 있습니다. 왔다 가도 마음이 가벼우니 또 오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는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결코 자식을 강하게 붙잡는 어머니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왔다 갈 때 가볍게 손을 흔들어 보낼 수 있는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잘 가라, 잘 살아라, 엄마는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의 발걸음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자식에게 해결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하루 조용히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진정으로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들이 왜 혼자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적 의존, 희생의 언어,
지나친 간섭, 좁아진 세계, 그리고 외로움을 자식에게 해결받으려는 태도, 이 5가지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을 절망시키기 위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식이 의무가 아닌 그리움으로 어머니를 찾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집이 자식에게 쉬고 싶은 곳이 되는지 105년의 삶이 제게 가르쳐준 3가지 황금 법칙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아픈 데 없나 살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달려가려 합니다. 그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어머니는 무언가를 해주는 어머니가 아닙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 편안함을 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런 편안함은 어머니 자신이 먼저 내면이 평온한 사람일 때만 가능합니다. 불안한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결핍된 사람 곁에서는 누구도 오래 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하루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 걷는 것, 오래전에 읽다만 책을 다시 펼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어머니의 내면을 채우고 그 충만함이 자식에게 편안함으로 전해집니다. 자신이 먼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자식에게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자식이 왔을 때 기뻐하되 갈 때는 가볍게 보내십시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식이 잠깐 왔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무너지는 마음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순간 자식의 발걸음은 무거워집니다. 다음번에 또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기 전부터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반면 자식이 갈 때 밝게 손을 흔들어주는 어머니, 잘 가, 바쁠 텐데 왔다 가줘서 고마워, 몸 조심해. 그 말 한마디를 들은 자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가볍습니다. 마음에 빚이 없습니다. 그리고 빚이 없는 사람은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집니다. 오는 것이 즐거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붙잡으려 할수록 자식은 멀어집니다. 가볍게 보낼 줄 아는 어머니에게 자식은 스스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자식의 삶을 존중하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십시오.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자식의 인생입니다. 어머니의 기준과 다르더라도, 어머니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그 삶은 자식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한다는 것은 침묵으로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삶은 네 것임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인정이 있을 때 자식은 어머니를 친구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판단받지 않는 곳에서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마음을 열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머니 스스로가 매일의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고, 오늘 본 하늘이 예뻤고, 오늘 읽은 문장 하나가 마음에 남았다.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식에게도 그 온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받기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법칙이 거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관계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태도의 전환이라는 것을, 오늘 자식에게 전화를 한 통 덜 하는 것, 자식이 갈 때 웃으며 손을 흔드는 것, 혼자 있는 오후에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온도가 바뀔 때 자식은 느낍니다. 어머니가 달라졌다고, 어머니 곁이 편안해졌다고, 그리고 그 편안함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의무감으로 오는 것과 그리움으로 오는 것은 겉으로는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의무감으로 온 자식은 시계를 봅니다. 그리움으로 온 자식은 더 있다 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후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 스스로가 먼저 변할 때 가능해집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사라집니다. 욕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많이 사라지고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집니다.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조용한 감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화려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비결도 행복해지는 공식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105년을 살면서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솔직하게 나눴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들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살아온 그 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픈 몸을 이끌고 자식 곁을 지키고 눈물은 혼자 삼키며 웃음은 자식에게 내어준 그 모든 날들이, 그것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자식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름다움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났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이 혹시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픔을 잠시 그대로 두십시오. 아픔은 무언가를 깨닫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아픔에 너무 오래 머물지도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지면 됩니다. 오늘 자식에게 전화를 하더라도 용건만 간단히 하고 먼저 끊어보십시오.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그래, 바쁜 거 다 알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해보십시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속에 어떤 온기로 남는지 여러분은 곧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이별을 겪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제 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과 나누었던 따뜻한 순간들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 속에 살아있는 그 온기가 외로운 밤을 버티게 해준다는 것을, 그러므로 지금 자식과 나누는 모든 순간들을 소중히 하십시오. 많은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더라도 따뜻한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나중에 여러분 곁을 지켜줍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외로움을 해결받고 싶은 바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쉽다면 누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압니다.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많은 것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손을 펼치는 순간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것은 어쩌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이러니한 선물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날 맛있는 것을 차려주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부담 없이 맞아주는 얼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눈빛, 그냥 반가워서 웃는 미소. 그것이 자식에게는 어떤 물질보다 값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돌아갈 때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십시오. 잘 가, 건강해, 엄마는 잘 있어. 그 모습이 자식의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 모습이 그리워서 자식은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외롭든, 얼마나 서운하든, 얼마나 지쳐있든 여러분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자식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이 역설적으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스스로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모습, 그것이 자식이 평생 기억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됩니다. 그것이 자식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입니다. 어떤 날은 잔잔하고 어떤 날은 거칩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해도 묵묵히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오늘 하루도 조용히 아름다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영석입니다. 105년을 살았고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